전통적으로 유물론에서 말하는 물질은 수동적이죠. 인간에 의해서 사용되는 도구자 수단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변증법적 유물론이건 아니면 데모크리토스 유물론이건 관계없이 아니면 데카르트 유물론이건 관계없이 신유물론에서 말하는 물질은 그 자체로 능동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자체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명제에서 밥은 항상 수동적이죠. 왜? 주어인 나에 의해서, 즉 인간에 의해서 밥이 사용되고 있을 뿐이니까. 그렇지만 신유물론의 핵심은 그 밥 자체도 행위의 주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얘기하는 테란 버라드는 그 행위의 주체가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도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에이전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에이전셜을 어떻게 번역하기가 어렵지만 보통 우리 현재로서는 그냥 행위자 혹은 행위적 형용사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질 자체가 능동성을 갖고 있고 즉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주체라는 말 썼지만 신유물론에서는 주체라는 말을 거의 잘 안 씁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티모시 모턴이라고 하는 신유물론 경향의 생태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주체에 대해서 주체라는 말을 쓰죠. 그렇지만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주체가 아니라 저주체, 아주 희한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주체라는 말을 이미 들레즈 이후에 사용하는 거를 좀 금기시까지는 아니지만 좀 꺼려하는 편이죠.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모호하다라는 점과 물질 자체에 행위적 능동성이 있다라는 큰 신유물론의 주제에 어울리게 캐런 바라드 역시 양자역학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얽힘과 중첩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얽힘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으로 날아간 엘렉트론 1과 오른쪽으로 날아간 엘렉트론 2가 서로 물리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얽혀 있다란 말이죠.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1970년대, 1980년도에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어요. 1935년도 아인슈타인 때에는 이게 가상 실험이었지만 70년대, 80년대 직접 실험을 했을 때 이 거리가 약 한 7m에서 20m 사이였습니다. 이걸로 노벨상을 받은 아스페에 있어서 E1에서 E2까지 양쪽 거리를 13m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13m가 아니라 13만 킬로도 시도 중이에요. 최근에 나온 실험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한 것인데 얽힘 현상을 보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게 13m 이건 13만 킬로 이건 관계없이 얽혀 있다라는 점입니다. 기존 고전 물리학, 뉴턴 물리학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이제 양자역학에서 일어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얽힘이다. 엔탱글먼트죠. 또 하나 한 거는 오른쪽 그림, 고양이 그림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은 이제 중첩 슈퍼포지션 죽어있는 상태와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라는 거죠. 고전 물리학에서는 죽어있는 거 아니면 살아있는 거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죽어있는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가 서로 슈퍼포지션 되어 있다는 것조차도 사실 전통 물리학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죠. 여기서 좀 팁을 하나 좀 드린다면 과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식이 엄청난 공포스럽게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파동방정식에서 사실은 간단합니다. 막 어렵게 복잡하게 써서 그렇지.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하나만 딱 알려드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되지만 나 이런 수학식도 안다 자랑할 때는 기묘하게 쓸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고양이 상태와 죽어있는 고양이 상태 슈퍼포지션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자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전자가 있을 만한 장소 추측을 하는 거죠. 확률적으로 전자가 있을 만한 장소
A1 지역의 이 상태와 A2 지역에 전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상태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줄 쭉 긋고 그 다음에 함수 상태 그리고 닫기 할 때 이것 자체에 온다 겁을 먹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A1이라 이 일상 언어를 그냥 기호로 표시했을 뿐입니다. 전부 그지만 실제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럼 이걸 보면은 전자가 분명히 하나가 있어요. 수소원자라고 봅시다. 전자 하나죠. 그러면 A1 지역에 전자가 있을 확률 상태와 A2 지역에 전자가 있을 상태 그것을 자승을 해주면은 밀도가 돼요. 그리고 이걸 플러스 해주고 이 상태를 자승을 해주면은 반드시 1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A 지역에 있는 전자가 A 지역에 있을 상태와 A2 지역에 있을 상태 어딘지 잘 몰라. 그렇지만 어딘지 잘 모르지만은 그 지역의 그 확률을 다 합하면은 반드시 전자 하나는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밀도를 따질 때는 여기다가 자승, 곱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여기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 살아있음을 1이라고 쳐요. 우리가 1과 0은 여러 번 했었잖아요. 이 파워가 들어갔을 때, 0은 스위치가 꺼졌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고전 물리학으로 보면은 1인 상태와 0인 상태가 겹쳐지지 않죠. 고전 물리학에서. 1 아니면 0이에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지만 양자역학에서는 1 상태와 지난 시간에 디코헤런스 얘기한 것처럼 0 상태가 겹쳐져 있단 말이죠. 어떻게?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겹쳐있듯이. 그래서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를 그냥 1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와 그 다음에 고양이가 0, 죽어있는 상태. 바로 이 그림입니다. 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상 언어를 기호로 표시했을 뿐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비인간 행위를 내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고개를 껐대겼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해. 어떻게 인간이 없이 어떻게 사유를 할 수 있지? 인간이 없이 저 우주의 끝이 있냐 없냐라는 것을 토론을 할 수가 있지. 인간이 없이 이 지금 자꾸 무너지는 우리 지구 생태계를 인간이 없이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지? 인간이 망가뜨렸지만 인간이 책임이 있지만 역시 그것 회복하는 것도 인간이 나서서 돼야지 않을까? 인간이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던진단 말이죠. 신유물론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아주 명확하게 데카르트처럼 딱 부러지게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갈등을 갖고 답변을 시도하는 게 이게 바로 신유물론이 지금 성장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인간성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라투르를 다시 복귀해 봅시다. 라투르의 책 중에서 최근에 번역된 책이 있는데 파스테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파스테르는 1800 파스테르가 세균을 찾아냈습니다. 그 과정을 그린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의 주제는 비인간성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파스테르가 1864년도에 세균을 찾아냈어.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유산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 전에 맥주를 만드는데 뭔가가 작용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알았지만 무엇이 작용하는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거를 찾아낸 거예요. 맥주에 들어가는 이스트균이죠. 쉽게 말해서. 그 다 세균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라투르가 지적한 거는 그러면 1864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세균은 파스테르가 발견하기 이전부터 세균은 있었겠죠. 우리가 그리고 1864년 이후에도 세균은 똑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라투르에게 있어서는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기존에 있었지만 기존에 있었던 세균에다가 담론, 의미를 부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유물론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물질의 능동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물질과 의미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유물 하로웨이나 라투르는 물질의 능동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오늘 얘기하는 버라드는 물질의 능동성이라는 표현보다 물질과 의미 혹은 물질과 담론 디스커스죠. 물질과 의미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의 능동성 대신에 버라드가 얘기한 겁니다. 혹은 물질과 담론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스텔레가 1864년 세균을 발견하기 전의 세균과 1864년 파스텔레가 발견한 이후의 세균은 물질 측면에서는 똑같죠. 그렇지만 담론 측면에서는 다릅니다. 1864년 이전의 세균의 물질 담론과 1864년 이후의 물질 담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라투르의 기본 틀이고 그런 틀을 계속 계승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망원경을 전에부터 있었지만 케플러가 1600년도 초에 정확히 얘기하면 1610년에 망원경을 통해서 저기 행성을 봅니다. 달을 벗어난 저기 목성까지 다 봐요. 그 전에도 망원경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도 렌즈가 있었습니다. 망원경은 뭐냐면은 볼록 렌즈를 2개 겹치면 망원경이 돼요. 근데 렌즈는 벌써 이집트 문명 시대 때부터 렌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렌즈를 2개 겹치는데 2000년 걸렸어요. 그게 망원경입니다. 거기서 이제 담론이 들어가죠. 그런데 1610년에 케플러 망원경하고 2000년 최근에 나온 제임스 웹 망원경 몇 년 전에 굉장히 과학 뉴스를 떠들썩하게 한 제임스 웹 망원경에 엄청난 그 기술적인 차이가 있겠죠. 그 기술적인 차이를 통해서 우주는 전혀 다른 담론을 갖게 됩니다. 똑같은 우주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공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분석 장비를 이제 전문 기술자들이 사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분석 장비에 대한 오해를 해. 그래서 어느 지역에 문제가 생겨, 주민과 갈등이 생겨가지고 분석 장비를 들고 전문가가 수지를 분석을 했어. 공장에서 오수가 나와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물의 오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소 원소가 검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어떻게 하냐? 너무나 웃기는 겁니다. 이 물에는 비소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왜? 분석 장비를 해봤더니 검출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뿌린 거예요. 자, 이런 게 얼마나 잘못됐냐. 분석 장비는 모든 유해 객체를 전부 다 탐지해 추출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분석 장비는 카드뮴, 납, 수은을 검출할 수 있는 분석 장비 A라는 회사가 그것을 팔아요. 또 어떤 데는 뭐냐? 카드뮴과 납과 수은과 그 다음에 철 성분과 그 다음에 구리 성분까지 검출할 수 있는 기계야. 그거는 기계를 만들 때 철과 구리 성분에 반응하는, 즉 그런 거를 검출할 수 있는 수용기를 갖고 있는 어떤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추가해서 더 좋은 분석 장비를 B라는 나가 낸 거예요. 근데 A라는 장비와 B라는 장비 모두 비소를 검출하는 기계가 아니야. 그럼 비소는 있어도 검출 못하고 없으면 뭐 당연히 검출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을 농락하는 게 비소가 검출 안 된 장비를 갖고 검출 안 됐으면 비소가 있다라고 발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한 사례도 들었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례 결국은 뭐냐? 인간 중심으로 과학기술의 문제를 여태까지 봐왔다면 이것을 좀 탈피하는 것, 그런 사례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코헤런스는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카시미르 금속판을 통해서 비인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허블 망원경 찍은 사진이래요. 우주에 은하계가 2조 개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거 이제 2016년도 자료예요. 그런데 은하계 하나에 별이 1000억에서 4000억 개 정도 있답니다. 큰 은하도 있고 작은 은하도 있기 때문에 지구는 별이 아니죠. 태양은 별이에요. 지구는 태양이라고 하는 별에 딸린 행성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별이 4000억 개면은 행성도 한 4000억 개 가량 된다고 그래요. 비슷한 수다. 그런 거죠. 이게 망원경으로 한 수치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2022년도 이후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나온 수치는 어디론가 찾아봤더니 2조개라는 수치는 거의 변함이 없대요. 어쨌든 그렇게 많다. 셀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에 뭘로 차 있을까? 꽉 차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진공이에요. 그렇지만 완전 진공은 아닙니다.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 진공은 어느 정도냐면은 1cm, 1cm, 1cm 부피죠. 조그만 부피. 1cm, 1cm, 1cm 속에 수소 원자가 하나 정도 있을 확률이래요. 그게 진공이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지구에서 말하는 진공에는 말이 진공이지 조금 기압이 낮다 그런 정도죠. 우리 집에서 쓰는 진공 포장할 때 진공 쓰잖아요. 그건 이제 엄밀하면 진공이라고 볼 수가 없다. 즉 1조 개나 되는 은하계 중간에 그 넓다라는 말조차도 쓰기가 민망할 정. 인간은 물질로 세포 더 나눠서 분자를 더 들어가서 원자를 더 들어가서 원자 핵과 전자로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원자 핵 더 나눌 수 있지만 그러면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머릿속으로 전자가 원자 핵을 뱅뱅뱅뱅 돈다라고 하는 궤도 모형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요. 실제 그런 모형은 아니지만 수소 원자일 경우에 양성자 하나를 가운데로 해가지고 전자가 하나 빙빙 도는데 그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는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원자라고 표현을 하죠. 거기서 원자 핵이 만약에 볼에 있는 축구장 크기만 하다. 그럴 경우에 하나의 원자가 바로 지구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원자 하나는 실질적으로 거의 텅텅 비어 있는 거죠. 그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사실들은 과학 책 보면은 다 있는 얘기고 인터넷만 검색해도 다 나오는 얘기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지금 나라고 하는 몸을 구성하고 있지만 실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세포막은 단단할 거 아닙니까? 세포막이 단단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세포막이 단단하더라도 그거를 들어가면 또 같은 이런 원자란 말이죠.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비어 있냐? 누가 계산한 게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키로 나가는 사람이 그 비어있는 공간을 다 축소시켜가지고 합치면은 먼지의 한 3분의 2 정도 크기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의 몸이라는 게 그거죠. 오늘 주제는 nothingness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nothingness를 무시하고 물을 무시하고 존재를 생각할 수가 있을까?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는 무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생각할 수도 없어요. 더 재미나죠? 생각할 수 없는 건 내 이해를 하겠어.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서양 철학에는. 왜? 서양 철학 기본에서 플라톤이 유명하잖아요. 제일. 플라톤의 철학은 뭐냐면은 존재를 찾아가는 거래요. 존재는 왜 찾아가냐면 거기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존재 외에는 다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존재는 뭐냐? 거기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가짜는 그 그림자에 실려 있겠지. 그래서 그림자에 실려 있는 가짜를 탈탈 털어내고 진짜 존재인 유를 찾아가는 게 플라톤 철학이에요. 그래서 플라톤 철학에서는 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존재를 찾아가는데, 아니죠. 진리를 찾아가는데, 진리는 무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이게 기하학으로 연관이 되지만, 이런 생각이 계속 유지되어 왔던 거죠. 물론 약간의 반동적인 사람도 있었죠. 데모크리토스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서양 철학의 그 큰 흐름들에서는 무라고 하는 거는 생각되어서도 안 되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한 거죠. 서양 사람들한테는, 라틴 계열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수학을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nothingness를 얘기하는데 오타칭의 이건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2012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어떻게 측정할까라는 이야기예요. 서양 철학은 물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양자장 이론을 수단으로 물을 측정한다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말조차도 꺼낼 수가 없었어. 두 가지 논문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물리학자 얘기를 또 해야 된단 말이죠. 1935년도 아인슈타인과 닐즈 보어의 논쟁, 치열한 논쟁이죠. 아인슈타인은 1955년 죽기 전까지 절대로 양자역학을 신뢰하지 않고 죽었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전자 1지역에서는 자석을 걸어서 휘었다. 물리적으로, 인과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데 전자 2지역에서는 물리적인 원인도 없었는데 지가 알아 동시에 이완과 동시에 휘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거를 어떻게 설명했냐? 첫 번째, 스푸키하다. 귀신 노릇이다. 두 번째, 빛보다 빠른 정보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날아간 다음에 여기 휘었으니까 빛보다 빠르게 이쪽으로 이투 지역으로 와가지고 야, 쟤네가 지금 휘었으니까 요 시간 되면은 너도 휘어 라고 하는 방식의 정보, 즉 빛보다 빠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빛보다 빠른 거는 물리학에서 전체 가장 큰 가정을 어긋나기 때문에 안 돼. 그 다음에 귀신 얘기는 이건 물리학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투가 휘었잖아요. 이거를 아인슈타인과 그 이후에 데이비드 보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리학자,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옳으냐 닐즈 보어가 옳으냐 그런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 편을 들면서 이거는 닐즈 보어가 옳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뭔가 있어. 우리가 몰라서 그래. 그렇지만 이 안에는 숨겨진 무엇인가가 있어서 지금 이투와 같은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지 스푸키한 게 아니야. 그래서 닐즈 보어 편도 안 들고 완전히 아인슈타인 편도 안 드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거를 숨겨진 변수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든 베라블즈 테오리라고 하죠. 숨겨진 변수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대. 그렇지만 언젠가 밝혀지면은 아인슈타인이 옳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날은 그거를 밝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엉성하다는 말보다도 좀 이상하고 기이하지만 닐즈 보어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우선 로켓 쏠 때 이 양자역학 파동 방정식을 기반으로 해서 하면 더 정확한 결과값을 받기 때문에. 자, 이런 아인슈타인은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투 슬릿 익스페리먼트. 빛이 가는데 슬릿이 두 개를 통과하면은 간섭 때문에 저 스크린에 빛이 이렇게 간섭 효과를 일으켜서 빛이 가게 말이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그게 이 아래 그림입니다. 그림 보면은 슬릿 하나를 통과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막을 지나갈 때 이제 전자를 쐈어요. 광자를 쏘고 가상 실험입니다.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막을 통과했어. 완슬릿이죠. 날아가고 있는 중간에 슬릿 밑에 있는 슬릿 구멍을 휙 열어줘요. 그럼 구멍이 두 개가 됐잖아요. 그럼 광자는 하나야. 지금 내가 어느 구멍으로 들어가야 될 건가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 전부 가상 실험이에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얘기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광자예요. 날아가고 있는데 하나의 어떤 슬릿이 여기 구멍을 탁 열어줘가지고 두 개가 됐어. 갈등을 느끼는 거야. 나는 하나인데 몸체가. 왜? 입자설에 의해서 나는 하나니까 1번 슬릿 아니면 2번 슬릿 둘 중에 하나를 통과를 해야 돼. 그런데 어쨌든 하나를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섭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인슈타인은 인간의 관찰이라고 하는 거를 배제하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은 요 스프링을 달아가지고 이제 스프링이라는 거는 인간이 없이도 밑이 슬릿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광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전부 게단켄 엑스페리멘트, 가상 실험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을 개입시키지 않고 이거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그게 이제 아래 장치입니다.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장치예요. 갈등을 풀어내지는 못했지만 이게 기반이 돼서 양자장 이론 나오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식 하나만 쓸게요. 편견만 없애면 너무나 쉬운 식입니다. 불확정성 원리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위치와 그 다음에 방향이 운동 상수값 큰다라는 게 불확정성 원리예요. 상수가 이제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거죠. 플랑크 상수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10의 마이너스 14승 정도 돼요. 단위는 뭐냐? 에너지하고 시간을 곱한 값이 단위예요. 굉장히 작다 그런 뜻이에요. 위치를 정확히 알면, 위치를 우리가 X라고 표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위치를 정확히 알면은 운동량을 정확히 몰라요. 거꾸로 운동량을 정확히 알면은 위치를 또 몰라. 그건 지난 시간에 설명을 쉽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 위치와 운동량이 플랑크 상수보다 난다 라고 하는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를 다른 식으로 쓰면은 에너지와 시간 값이 이게 플랑크 상수보다 크다.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2분의 1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것도 필요 없고요. 그럼 이걸 쓰면은 에너지를 E라고 해요. 에너지 값을 정확하게 알면은 시간을 모호해져요. 시간 값을 줄이면은 또 에너지를 값을 정확히 모르고.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오늘 얘기는 이제 nothingness라고 그랬잖아요. 그 우주에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에 진짜 진공에 가까운 그런 진공은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진공이었는데 사실은 무가 아니라 nothingness가 아니라 거기 에너지가 차 있는 거예요. 항상 차 있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만 차 있어요. 순간적으로 차 있다가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nothingness처럼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수학식을 써먹을 때가 됐어. 순간적이라고 하는 거는 델타 T가 굉장히 짧다라는 거 아니에요? 델타 T를 아주 짧게 하면 에너지가 점점 확대짓겠다. 그 대신에 에너지를 정확히 알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늘어져가지고 또 안 돼. 이 진공 상태, nothingness를 잘 보면은 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서 순간이 진짜 짧은 시간, 여기 플랑크 상수에 해당하는 그러한 수준의 시간에서 에너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번떡번떡. 순간적으로. 그걸 플럭츄에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이 nothingness라고 하는 이 진공의 바다,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고, 여긴 진리, 거짓 뭐 그런 것도 없고, 무슨 인간이 들어가는 가치 평가도 없고, 물질은 당연히 없다고 그러고 등등등등 그렇게 얘기해. 어떤 시공간이죠.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은 순간적인 시간에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 에너지를 들춰낼 수가 있어요. 근데 조용한 상태에서, 즉 시간이 너무 아무것도 안 보여, 에너지가. 그거를 이제 보통 이 에너지 상태가 0인 경우는 고요한
진공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항상 0일 수가 없어. 왜?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순간적으로 생겨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에너지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0인 듯 하지만 지금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요동이라고 하는 말은 물리학 용어예요. 플럭추에이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들떠 있는 상태가 생깁니다. 이 들떠 있는 상태가 바로 뭐냐? 전자예요, 전자. 그래서 이 우주에는 전자와 전자의 하전이 반대되는 반전자가 부딪혀가지고 없어지면서 광자가 또 생기죠. 광자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다시 생겼다가 없어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요동이 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요동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왜? 너무 순간적이라서. 버라드의 이야기는 이러한 물리학적인 이야기를 받아와서 버라드 나름대로의 철학을 얘기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저는 그래픽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그래픽으로 이미징한 거죠. 항상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저 요동은 뭘 이유를 한 거냐면 에너지가 최하인 상태가 가만히 있는 상태인데 가만히 있는 상태는 지금 여기 선을 보는 출렁거리지 않는 상태예요. 하지만 그 출렁거리지 않는 상태는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항상 출렁거려. 그 출렁거리는 게 뭐냐면은 에너지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에너지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가지고 그 에너지 때문에 전자가 생성되고 전자가 충돌해서 없어지면서 광자가 빠져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필드에서 일어나는 필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장이잖아요. 근데 이 필드에서 에너지가 움직이는 요동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요동치고 있냐면은 퀀텀 방식으로 양자 방식으로. 그래서 양자장 이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에너지가 퀀텀 방식으로 일어난다. 퀀텀 방식으로 에너지가 요동치는 거는 내가 지금 완전히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핵심은 이 에너지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게 결국은 여기서는 전자가 충돌됐다가 광자가 생기고 광자가 없어진 광자가 다시 생기고 생긴 광자가 전자에 흡수되면서 또 반입자와 만나고 그런 과정이 광자와 전자가 댄싱, 유의하는 그러한 어떤 공간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양자장입니다. 수학으로 따지면 엄청 복잡한데 앞에서 나온 파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부 수업에서 아주 기발하게 학생들을 쉽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건 너무 세계 가장 유명한 그림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림이에요. 그게 이제 페이지 아래쪽에 나온 거예요. 여기서 직선은 전자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 있죠? 그거는 광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위아래는 시간이고 그리고 전자에서 갑자기 광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광자가 발생해서 다시 전자로 흡수되고 이게 기본 다이아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자가 가고 1번 전자와 2번 전자가 충돌되면서 이거 꾸불탕꾸불탕한 거는 광자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광자가 포톤이 생겨. 다시 부딪혀가지고 포톤이 없어지고 또 3번 전자로 또 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광자가 생겼다 없어지고 다시 4번 전자로. 지금 핵심은 델타 T, 즉 시간이 극히 작은 시간에 에너지 요동이 생기고 이 에너지 요동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에너지 때문에 이 전자와 광자가 생겼다 발생했다가 소멸했다가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소멸해지고 여기서 엄청난 요동이 이제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nothingness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버라드는 조금 직관에 있어요. 직관에 어울리는 설명은 이제
캐런 버라드가 가장 직관적인 설명 방식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카시미르 이펙트인데 1950년도에 물리학자 카시미르가 찾아낸 거래요. 이게 상당히 직관적이에요, 나름대로. 이 나싱니스 한 진공이죠. 금속판을 2개를 놔요. 이거 가상 실험이에요, 처음에.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실험을 한 게 1990년대입니다. 이 카시미르는 1950년대에 이것을 생각해냈고, 자, 금속판을 점점 가깝게 하면은 에너지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점점 적어서 물질이 작으면은 여기 파장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이 공간으로 금속판을 자꾸 좁혀. 그냥 좁혔다고 쳐. 이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한 거예요. 남들이 nothingness라고 생각하는 진공 상태에서 이걸 했는데 금속판을 가까이 했으니까 그 안에 있는 파장은 짧은 어떤 에너지의 단위가 될 거고 이 금속판 밖에는 파장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밖에는. 이 안에는 판이 너무 적어가지고 아주 정해진 파장만의 생성이 가능한 거. 그럼 이 상태에다 두면 이게 바깥에 파장이 1파장도 2파장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많기 때문에 이게 힘으로 작용해가지고 이제 그만 가만 놔뒀는데 자연 상태에서 금속판이 달라붙는 거예요. 이거 카시미르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달라붙으면 안 되겠죠. 아주 상식적으로 이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금속판을 갖다 붙여놓고 아무리 가깝게 붙여놓는다 하더라도 더 이상 붙으면 안 돼요. 만약에 진공 상태는 아무것도 없다면. 그런데 이런 요동 상태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즉 짧은 순간이지만 델타 E, 델타 E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진공으로 보이지만, 나싱으로 보이지만 밖에 힘이 안에 힘보다 크기 때문에 달라붙게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 이게 나싱니스가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카시미르 효과예요. 가장 직관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버라드는 굉장히 이것을 기쁜 어투로 말을 합니다. 그 봐라, 나싱니스. 이렇게 전자 1과 전자 2가 서로 얽혀 있는데 광자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소멸됐다가 다시 생성되는 짧은 시간을 통해 물질은 서로 맞닿게 된다. 이 맞닿게 된다라는 걸 버라드는 이제 터치라고 표현한 거, 저는 이제 그것을 맞닿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뭐 이렇게 딱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왜 맞자를 썼냐면은 자기 운동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왜 제가 터치를 번역할 때 터칭을 번역할 때 맞닿음이라고 맞자를 썼냐면은 버라드는 뭘 강조하냐면은 지금 이제 전자가 가다가 충돌해서 광자가 발생해. 광자가 소멸하면서 전자로 흡수돼. 전자가 또 나오고 전자 1이 다시 전자 1로 또 바뀌고 그 전자 2가 다시 전자 1로 다시 또 충돌해서 다시 흡수돼. 그러니까는 자기와 충돌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와 충돌돼서 자기가 자기를 흡수해 버리는 겁니다. 버라드는 그거를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맞자를 붙인 거예요. 맞닿음이라고.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 에너지가 정확하면 시간을 모르고 시간이 정확하게 하면 에너지 값이 흐리멍덩해지고, 이런 의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순간적인 시간, 마이너스 20승에서 마이너스 10승이 넘어가는 그 짧은 시간 내에만 지금 해당되는 얘기. 그 사이에서 어쨌든 자기 타칭이 일어난다. 들레즈 얘기할 때 이 없어지는 것, 없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인볼루션 얘기할 때, 이볼루션이 아니라 인볼루션 얘기할 때 사실은 코는 이제 전형적이에요. 코가 이 안에 있는 세포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구멍이 나는 거거든요. 2개가.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멍이 나면서 이게 세포가 없어지면서 그 생물학 교과에서는 인볼루션이라고 해요. 없어지면서 이 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능을 갖는 펑션이 아니라 에이빌리티를 갖는 뭔가가 생성되었단 말이죠. 창조된 거죠. 그래서 들레즈는 항상 없음에서 무에서 뭔가가 또 생성이 돼. 그러한 창조의 변화,
강조했듯이 버라드 마찬가지로 버라드는 생물학이 아니라 이런 광자와 전자의 세계를 얘기를 한 것이지만 전자가 없어지면서 광자와 또 다른 전자 생성하고 그게 다시 또 없어지면서 자기가 자기와 만나는 그러한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라드는 나싱니스하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결시키죠. 거기서부터 그 나싱니스는 그냥 나싱니스가 아니라 잠재성을 그 다음에 역동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카시미르 효과는 인간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카시미르 효과는 인간과 무관합니다. 인간이 있으나 마나 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버라드는 이 전체 틀을 장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날 장치 개념은 뭐야? 인간의 도구죠. 인간의 수단이에요. 케플러가 장치를 사용해가지고 목성을 봤거든요. 그런 장치가 아니라 버라드에서는 뭐냐면은 인간이 장치의 일부입니다. 인간도. 그리고 저 금속판도 장치의 일부고 더 재미난 거는 뭐냐? 여기 관여하는 파동, 그러니까 에너지죠. 에너지. 또 장치예요. 개념이 다르다. 우리가 장치 개념을 알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장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도달하고 싶은 개념은 뭐냐? 비인간성이 뭐냐라는 거죠. 장치가라는 개념을 통해서 비인간성의 의미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프랙티컬 피직스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건 형용사가 형용 모순이야. 어떻게 물리적인 거에 사회적인 수식어를 형용사를 붙일 수 있을까? 바로 이 개념은 버라드가 만든 개념이 아니라 버라드를 설명하는 수많은 논문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논문이에요. 여기 작은 글씨로 써놨죠. 22년도 논문인데 그 논문에서 나온 두 가지 개념인데 하나는 포컬 피직스, 두 번째 퀀텀 다윈이즘이에요. 제가 보기에 테란 버라드를 너무 잘 설명한 논문이라서 소개하는 겁니다. 먼저 퀀텀 다윈이즘이라는 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시 어디로 돌아갈까요? 고양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요. 지금 블랙박스에 들어있는 고양이는 즉 관찰자가 관여하기 이전에 고양이는 아까 쓴 기호 한번 써먹어야죠. 그 고양이는 일의 상태와 그 다음에 죽어있는 상태의 슈퍼포지션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살아있는 상태 플러스 거의 살아있는 상태 플러스 아주 많이 살아있는 상태 나가서 거의 죽어있는 상태 플러스 죽은 상태 무수히 많은 거예요. 무수히 상태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0과 1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 고양이 이야기는 슈레딩거가 보통 사람들이 파동 방정식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닐즈 보어의 파동 방정식이 잘못됐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고양이를 설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 인간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죠. 0.899 살아있음 이라는 건 인간이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워요. 이 두 가지죠. 실질적으로는 무수히 많은 상태를 갖고 있어요. 이거 다 빼고 이 두 가지만 있다고 쳐요. 그러면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1 아니면 0 되겠죠? 이 둘 중 하나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들어봤더니 살아있어. 이걸로 드러났죠? 하나의 묶여진 현상이거든요. 제가 또 강조해야 되는데 버라드가 사용한 리얼리티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 현상이에요. 그 현상이 이제 고전 역학으로 바뀌었어. 살아있는 거로. 그러면 죽어있는 상태가 없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물리학에 여러 해석이 있어요. 5개의 해석이라고 있습니다. 영어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many words예요. 요즘은 다중세계라고 번역도 많이 해요. 자, 0과 1이 슈퍼포지션 돼 있었잖아요.
근데 들추는 순간에 양자 상태가 없어지고 고전 상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 상태로 드러났다고 쳐. 그러면 0 상태가 없어진 게 아니라 0 상태 있는데 저 다른 세계, 지금 내가 관측하는 이 세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살아있는 것만 드러나고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게 붕괴된 게 아니라 저 세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지금 나는 이 세계에 있기 때문에 저 세계에 있는 거를 인식을 못할 뿐이죠. 버라드 두 번째 논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싱니스가 측정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논문. 양자세계가 고전세계로 바뀌면서, 즉 관찰자가 관찰하는 순간에 수많은 세계, 다세계, 수많은 세계가 있는데 거의 다 세계는 다 도태되고 이 1번이라고 하는 세계만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 퀀텀 다윈이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윈이즘 뭐냐? 여러 상태들이 있는데 변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변이 있는데 그 다음 세대로 들어가는 계승되는 형질은 수많은 변이들 중에서 제한돼서 다 사라지고 어떤 좀 유리한 변이들만 계승된단 말이죠. 그게 다윈이즘이에요. 요즘 다시 옛날의 다세계 이론이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계 말고 내가 모르는 다중세계가 있다니까. 다중세계에서도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도 고양이 박스를 열겠죠. 거기도 또 다중세계가 또 펴지겠죠. 다중세계가 다중세계를 또 만들어. 그래서 그게 이제 퀀텀 다윈이즘인데, 다시 아까 파스텔르 얘기로 들어갑시다. 파스텔르는 바라드가 아니라 라투르 얘기지만 1864년 이전의 세균과 1864년 이후의 세균은 물질은 같지만 담론은 다르죠. 2022년도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본 우주와 허블 망원경과 본 우주는 똑같은 우주지만 담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이 무슨 어떤 무슨 괴물 같기도 하고 동물 같은 모습이기도 하고 거기다 또 색깔까지 입혔죠. 그건 나중에 다 후처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래픽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져요. 새만금 하구를 뚫기 전 수질 검사를 하는데 수많은 중금속이 지금 의심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분석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A라고 하는 업체 것과 B라고 하는 업체, 그 다음에 일본에서 수입해온 C라고 하는 장비, 이것을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로비도 들어가고 예산 삭감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비소가 있는데도 비소가 없다라고 하는, 그렇지만 너무 당연한 거짓은 아니에요. 분석 장비를 갖고 테스트를 분명히 했거든. 했지만 B라고 하는 업체에서 나온 이 장비는 애초에 AS를 추출할 수 있는 이 수용 장비가 아니었어. 그리고 비소는 아니지만 우리가 모르는 전문 화학자들은 알지만 일반 사람, 그 지역의 주역 주민들은 모르는 또 제3의 중금속 물질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 장비 갖고는 추출을 해낼 수가 없어. 그럼 장비 갖고 추출할 수 없다면은 그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얘기 다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자체가 사실은 과학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리시킬 수 없다. 제가 첫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첫 시간에 든 사례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소립자 물리학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속해 있는 프로젝트 연구실이 지자체와 정부와 협상을 벌여 로비를 벌이고 아는 사람 누구 국회의원 통해가지고 더 넓은 지름을 갖는 입자가속기를, 원형 입자가속기를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노벨 물리학상이 정해질 정도였단 말이에요. 왜? 입자가속기의 지름이 크면 클수록 더 높은 속도의 입자 속도를 낼 수 있고, 속도가 세야, 충돌 속도가 세야 새로운 입자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었던 순수과학. 그렇지만 그 순수과학도 사실은 사회적인 상황,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라드는. 근데 이거는 사실 해로웨이가 먼저, 해로웨이나 라트루가 아주 강조를 한 거거든요. 버라드는 이거를 계승을 해서 해로웨이와 라트루 얘기에 멈추지 않고, 버라드 자신은 이거를 실험 형이상학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결국 뭐냐, 버라드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인트라 액션, 내부작용입니다. 그래서 내부작용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한 것 말고 더 한 단계 높여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이것도 내부작용이에요. 금속판 내부와 금속판 외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원래 하나의 아무것도 없음, nothingness라고 하는 공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금속판을 갖다 놓으면서 공간이 분리가 된 거죠. 힘이 더 센 외부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내부, 새로 만들어진 거죠. 이 가상적인 금속판을 통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났어요. 여기 인간이 개입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중력이 개입한 게 아니에요. 중력도 개입 안 하고 인간이 개입도 안 했는데 이런 이펙트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내부작용. 그런데 버라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 실험실에서 일들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논문을 써야 되겠죠. 실험 일지를 써야 돼요. 이 일지들이 자기 상사한테 허락을 받아가 도장을 찍어서 어디서 예산을 따올 때 이런 과정을 또 거쳐야 돼요. 그런 사회적 과정 다 포괄된 게 내부작용이에요. 사회적 과정 포함된 게. 그런 실험실 내부의 내부작용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논문에서, 이 나싱리스 논문에서 버라드가 데리다를 한 세 줄을 통째로 인용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체성 아이덴티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아이덴티티는 들레즈가 비판하는 아이덴티티하고 다르니까. 데리다 얘기입니다. 정체성은 자신과의 차이 또는 자신과 차이에 대한 환대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하스피탈리티의 번역이거든요. 하스피탈리티. 그걸 너그러움, 이렇게 자신과 차이를 너그럽게 열어주어야만 그때 비로소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생긴다. 자아의 조건, 즉 자기와의 그러한 차이가 바로 자기 정체성의 본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말한 플라톤이 말한, 칸트가 말한 정체성하고 완전히 달라. 들레즈는 그 정체성이라는 말 자체를 이제 지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은 차이를 배태하고 있는, 차이를 인클루딩하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아 자체가 절대적인 경계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타자와 항상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자아와 타자가 불확실하다. 이게 지금 무엇을 갖고 쓰는 거예요? 저 얘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아까 그 파인만의 전자와 광자,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로 끌고 가는 거죠. 옛날에는 nothingness는 측정, 메저멘트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600~700년 전에 제1성질과 제2성질을 구분했어요. 자연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대. 그래서 하나는 키, 부피, 넓이, 이거 전부 메저먼트 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성질이 있대. 냄새, 향기, 소리, 이런 것들은 측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뒤떨어진 걸로 봤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것을 구분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성질을. 근데 화이트헤드는 그 두 가지로 구분한 것 자체부터가 이제 근대성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거는 다음 수에 할 거고, 다시 여기 들어와가지고. 메저먼트, 즉, 수학으로 정량화될 수 없는 것들은, 메저먼트 될 수 없는 것들은 진리의 오브젝트로 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메저먼트 되는 거를 1차 성질이라고 그랬고, 프라이머리한 거. 그 다음에 메저먼트 되지 않는 것들을 2차 성질로 봤단 말이죠. 그렇지만 요즘은 어떻게 돼요? 소리도 옹스트롬이라고 하는 걸로 메저먼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바뀌는 거죠.
16세기 때 말한 메저먼트 벗어날 성질들 요즘은 메저먼트 다 가능해요. 소리, 색깔 뭐 그런 정확도에서는 좀 떨어지겠죠. 근데 이 갈릴레오, 존 로크 이런 사람들이 1차 성질, 2차 성질을 엄청나게 강조한 사람들입니다. 철학책에서는 로크만 얘기 나오지만 그거보다 사실은 갈릴레오가 1차 성질, 2차 성질을 훨씬 더 많이 구분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해.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1차 성질과 2차 성질, 사물이 원래 갖고 있었던 성질을 1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지각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 빨개, 저 사람은 빨가스름해 이렇게 바뀔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2차 성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각과 본체, 실체를 나눈 거죠. 근데 버라드는 이게 나눠질 수가 없다는 게 헤로웨이나 라트로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 존재 인식론. 존재 쭉 끊고 인식. 거기다가 인식에다가 가치까지 포함한 거예요. 존재, 인식, 윤리가 한 뭉텅이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피지컬한 것과 폴리틱한 걸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폴리틱한 것과 피지컬한 것이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토마스 이벌스라고 하는 글쓴이는 그걸 이제 폴리티컬 피직스라고 은유법으로 사용한 거죠. 그런데 버라드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 문제와 윤리 문제라고 표현해도 돼요. 윤리와 인식과 존재. 하나의 범주에서 지금도 살아있는 리 스몰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표현한 겁니다. 리 스몰린 양자역학자거든요. 이걸 해야 리 스몰린 걸 해야 다음 주에 화이트헤드를 쉽게 할 수 있어서 리 스몰린은 띵즈를 두 개로 봐요. 하나는 오브젝트고 하나는 프로세스래요. 그래서 여기 이런 사물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 사람은 철학자가 아니에요. 물리학자니까. 오브젝트는 있다 하는 거죠. 물리학자예요. 근데 띵에는 오브젝트 말고 이런 오브젝트 외에 이런 상태들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프로세스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아까 그 파인만의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금방 이해되죠. 리스몰린도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바꿔서 설명한 거예요. 우리 언어로. 전자, 광자라는 거 하는 게 물체죠. 오브젝트란 말이에요. 다시. 원자, 분자, 세포에서부터 태양, 안드로메다 운석 전부 오브젝트. 네. 그 오브젝트들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단 말이죠. 이를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전자, 광자가 되고 광자가 전자. 이런 프로세스 피지컬한 엔터티라고 보는 겁니다. 피지컬한 띵이죠. 이 사람 스몰린이 하는 얘기는 오브젝트의 특징과 프로세스의 특징이 뭐냐면 오브젝트는 느린 시간에 변화하는 거. 이게 가만히 멀쩡한 것 같죠? 그 플라스틱은 오래 간대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안에 있는 잉크가 마를 겁니다. 그리고 자외선에 의해서 이것도 바래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 보니까 썩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대. 어느 A라는 기업에서. 이것도 뭐 없어진대.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거란 말이죠. 근데 전자나 광자처럼 파동성을 갖고 있는 거 엄청나게 델타 T라 거의 프랑크 상수 수준의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요동치는 에너지들로 지금 나싱니스가 실질적으로는 플럭추에이션으로 가득 차 있다란 말이에요. 이러고 빠른 시간 안에 변화하는 거예요. 느린 시간에 변화하느냐, 빠른 시간에 변화하느냐, 이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주 화이트헤드는 사실은 뭐냐? 이 둘로 나눠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누면 안 된다. 화이트헤드 바이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하나로 뭉쳐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버라드의 얘기와 연관이 되죠. 우리가 두 번째 얘기했던 스탕게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있어요. 스탕게르는 바로 다음 주에 할 화이트헤드를 제일 많이 수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탕게르에 있어서는 생태학을 많이 얘기를 하고 하는데 생태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똑같은데 변화가 느리잖아요. 생태학은.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게 너무 많죠. 자, 이건 스탕게르 오늘은 할 수는 없고 화이트헤드 하면서 스탕게르를 살짝 끼워넣기로 하겠습니다. 주 아까 처음에 공간
그 일조개의 은하계, 그 은하계 하나 속에도 몇천억 개가 있다는 행성 중에 조그만 행성에 지금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제가 옛날에 물리학으로 이제 철학을 할 때 이 엄청난 형이상학이에요. 이건 뭐 엄청나. 근데 너무 엄청나가지고 팍팍 막히는 거야. 가슴이 팍. 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는 것보다 소소한 거를 해야 되겠다. 소소한 거. 이렇게 너무 엄청난 이 형이상학의 세계, 우주. 그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분산돼 버려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내가 살아나가는 이 몸뚱아리, 생물학적인 측면으로 공부 방향을 바꾼 거예요. 내가 나이 먹어서는 그렇게 장대한 거를 할 수 있어도 내가 젊었을 때는 눈에 보이고 화학적인 변화, 분자 차원에서 내가 느끼는 이 심리작용의 변화, 변덕, 미움, 사랑, 희희닥거림 이런 거를 더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생물학 공부를 비중을 더 많이 둔 거거든요. 이런 그 장대한 공간, 시공간 그 안에 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 내가 나라고 하는 거에 너무 얽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신유물론 공부하면서 다시 물리 세계에 대해서 이제 한지 뭐 몇 년 안 돼요. 10년도 안 되죠. 그래도 뭐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 생각인데 가장 많이 나를 북돋워주니까 캐런 버라드. 왜냐, 양자역학을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캐런 버라드 말고 한 30, 40년 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옛날에 동양사상과 파워 오브 피직스라는 세계를 강타한 베스트셀러가 있었거든요. 타워 피직스, 댄싱 울리 뭐 그런 책들 보면은 벌써 40년 전부터 양자역학을 인문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죠. 저는 그걸 되게 싫어하고 되게 비판했습니다. 왜냐,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틀 말고 진짜 조금 세련된 철학으로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버라드에서 본 거예요. 버라드 상당히 조심합니다. 양자역학을 이렇게 나싱리스니 뭐 터칭이니 이런 인문학적인 용어로 연합시켜서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버라드 자신도 상당히 조심스러워해요. 그래도 좀 새로운 각도에서 봤다라는 점이죠. 다음 주에 봅시다.